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이제 AWS 데브데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컨테이너 이제 세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커 컨테이너를 이용한 CI/C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포 옵션들이 있고 이것들이 왜 중요하고 자동화하였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자면 저는 솔루션즈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다커 컨테이너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뭐 스토리지 쪽 해가지고 워크로드들을 어떤 식으로 고객분들께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은요, 그 소프트웨어 빌드 주기와 CI/CD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저희 코드 시리즈가 각각이 어떻게 매핑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ECS를 통해서 CI/CD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ECS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ECS 서비스가 코드 시리즈랑 이렇게 통합되어서 사용될 때 얼마나 좀 간편하게 CI/CD를 구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간단하게 데모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보면 배포 프로세스의 개발 단계가 있죠. 크게 뭐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소스와 그리고 빌드, 이 빌드한 걸 또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프로덕션으로 넘기는 과정이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소스에서는 이제 소스 코드의 이제 체크인, 그리고 신규 코드의 이제 피어 리뷰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소스 코드를 이제 뭐 피어 리뷰를 하거나 체크인을 할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떤 거 쓰시나요? 형상 관리 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겠죠. 뭐 퍼포스나 뭐 깃허브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뭐 SVN이나 CVS 다양한 툴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또 다른 툴들이랑 연계를 해서 뭐 웹 베이스의 이제 코드 리뷰 솔루션들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제 이 소스 코드가 커밋되고 나서 전체 형상 관리 툴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들을 이제 빌드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아티팩트로 보통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티팩트를 생성할 때 유닛 테스트 같은 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롤백해서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타일 체커라든지 특정 인덴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밍, 뭐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커, 뭐 파스, 뭐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께서 많이 저희들에게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배포를 빠르게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통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아티팩트로 보통 관리하게 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다커 이미지 안에 소스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커 이미지와 소스를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특별한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커 이미지를 딱 배포해 가지고서 프로덕션 내지는 스테이징으로 넘기는 시점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이제 단계가 되는데요. 테스트는 보통 뭐 스테이지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얘기했었던 유닛 테스트 말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 테스트를 보통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모놀리틱 아키텍처랑 다르게 하나 어플리케이션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서비스로 통신을 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한 컴포넌트가 소스가 수정돼서 빌드되고 이제 배포되기 전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계성을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뷰 단위라면 이게 UI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정확하게 호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침투 테스트라고 해서 서비스 내에서 서로 통신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게 보안적으로도 아키텍처적으로도 안전한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것들을 잘 배포할 수 있는, 그리고 배포가 잘 되었는지를 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정의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포 프로세스를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4단계의 모든 배포 프로세스들은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생명주기로 관리돼야 되는 바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빌드까지를 계속 소스 여러 사람이 개발한 거를 하나의 레포지토리에다 붓고 이 부은 레포지토리를 컴포넌트 다리로 관리를 하거나 뭐 아티팩트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브런치를 하거나 특정 뭐 리비전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스를 통합하는 이 부분까지를 지속적인 통합 그리고 빌드까지 하는 부분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스에서 빌드 테스트까지 넘어가는 것들을 하나로 또 묶어서 아티팩트를 관리하고 유닛 테스트까지 마치는 것을 보통 지속적인 배포라고 하죠. 근데 배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포하고 나서 결국에는 스테이징 가서 테스트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프로덕션까지 넘기는 일련의 과정들까지 다 가야지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 거 테스트 마치고 그러니까 지속적 배포 후에 이것들에 대한 서비스의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 테스트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거를 프로덕션으로 넘기는 이 과정들을 지속적인 배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브옵스는 바로 여기서 완벽하게 배치를 한 이후에 사용자 내지는 뭐 엔드 유저, 커스터머 여러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컴포넌트를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전체 토탈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세션에서는 저희 그런 뭐 티켓 관리라든지 ALM 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생명주기 관리하는 거에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좀 더 파이프라인에 좀 집중해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CI/CD, 컨테이너를 이용한 지속적인 통합, 배포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보통 투 피자 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막 되게 많이 얘기하는 버즈워드라고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투 피자 팀을 왜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여러분들 하나의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거기에 컴포넌트 단위로 서비스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 단위로 나눈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까 전에 한 개의 파이프라인에서도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이 다양한 작업들이 또 여러 가지의 파이프라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은 결국에는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서비스하는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과정들, 소스를 수정하고 피어 리뷰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빌드해가지고 아티팩트로 관리한 거를 테스트하고 테스트한 거를 스테이징 넘긴 다음에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결성까지 다 테스트를 마치면 프로덕션으로 넘기잖아요. 그리고 프로덕션에 넘긴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뭐 사용자가 몰리던, 사용자가 뭐 언제 뭐 되게 적게 들어오던 간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야겠죠. 근데 이것들을 다른 팀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 피자 팀 안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개발을 되게 빨리 하고 데브옵스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는 것만 해도 되게 관리하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인프라 쪽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아랫단 하부 목록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걸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단순히 안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하우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자동화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 AWS의 서비스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 아마존에서 이렇게 IT의 어려운 부분들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에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투피자 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개선했을까라고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2014년도에 그 웹페이지였습니다. 그냥 봐도 좀 복잡한 그런 웹페이지잖아요. 근데 이 웹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여러 가지 사각형으로 이제 보이는 하나하나의 사각형들이 다 API 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웹페이지가 수백 개의 API 콜을 하고 있고 이 페이지는 되게 여러 서비스들이 연계돼 가지고서 하나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죠. 그리고 각각의 API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각각의 투피자 팀에서 개발하고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들고 나왔지만 AWS의 서비스들 뭐 저희의 EC2라든지 S3라든지 그리고 뭐 레드시프트, 그 다이나모DB 이런 것들도 다 컴포넌트 단위로 서비스 단위로 개발팀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 개발팀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실제로 운영까지 다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투피자 팀에서 개발과 운영까지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보통 데스스타 아키텍처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여기서의 각각의 점들은 하나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2014년도에 아마존의 아키텍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서비스들로 세부적으로 나눠졌겠죠.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빌드와 배포가 되냐면요. 수천 개의 팀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나누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인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다양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 팀이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연간 5천만 회의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 14만 회 이상의 빌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과연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발만 하는데도 되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구조로 되게 많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존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뭐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좀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것들을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저희들이 보통 듣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 다커로 빌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로드 밸런스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하죠. 보통 다커 커뮤니티에 가더라도 네트워크랑 스토리지 이슈는 되게 오래된 이슈입니다. 다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건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이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커를 어떻게 자동 확장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다커가 되게 빌드가 빠르고 쉬운 솔루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니터링이 어렵고 인스턴스 하나에 되게 여러 개의 다커 컨테이너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트래킹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UCG가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다시 수정해 가지고서 원래 프로덕션으로 돌려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자동화하는 것, 그게 바로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빌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각 투피자 팀마다 전달 파이프라인을 다 별도로 만들고 각자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투피자 팀은 각각의 뭐 스테이지 내지는 스테이지 1, 2, 3 뭐 여러 가지 스테이지별로 이 파이프라인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또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조금 더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통합 배포가 잘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컨티뉴어스 딜리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발자들의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소스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운영 서비스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최적화에만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AWS 코드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저희 AWS 코드 시리즈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AWS 코드 파이프와 코드 디플로이, 그다음에 코드 커밋, 그다음에 코드 빌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비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코드스타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드스타는 약간 데브옵스 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오늘은 CI/CD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솔루션에 대해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코드 시리즈는 이제 소스,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나눴던 그 네 가지 단계에서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첫 번째, 코드 커밋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itHub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수정하고 커밋하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형상 관리 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빌드하는 거에 있어서는 AWS 코드 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드 커밋에 올라가 있는 소스들이 수정되었을 때 빌드해서 이것들을 화면에다가 아티팩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체 코드 파이프라인 내에서 테스트 툴 자체를 저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드 파티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닛 테스트 내지는 전체 시스템 오케스트레이션 테스트를 가능하시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덕션을 넘길 수 있게끔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스테이징 내지는 프로덕션까지 넘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프로덕션을 넘기는 코드 디플로이는 EC2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 이 IDC 센터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셔서도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전체적인 작업을 바로 코드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데브데이니까 개발자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메이븐이라든지 젠킨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길어지고 여러 개를 이제 소스 코드를 스테이징을 나눠서 내지는 브랜치를 나눠 가지고서 테스트하거나 관리하시다 보면 젠킨스, 메이븐 이런 것들에 대한 아티팩트 관리하는 것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디에 매핑 됐었던 거지? 어느 미들웨어 서버에 어떤 설정으로 우리가 넣었었던 거지? 이런 것도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운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코드 파이프라인은 되게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한 지속적인 배치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릴리즈 프로세싱 및 모델링 및 시각화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코드를 빌드,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타사의 도구들과 통합돼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던 도구들, 가장 많이 쓰시는 젠킨스 같은 도구들과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유저 인터페이스와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콘솔에 들어갔을 때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소스, 그리고 빌드, 디플로이 간단하게 세 단계로만 나눠놨는데요. 여기에 GitHub 그리고 빌드 해가지고서 코드 빌드를 이용해서 디플로이까지 1년에 한 번의 과정을 이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GitHub 여기 소스에서 빌드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이제 트랜지션 과정이라고 하고 각각의 이제 스테이지에서 그 스테이지에서 어떤 액션 소스가 커밋됐을 때 이것들을 이제 웹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해서 빌드해 가지고 아티팩트로 만드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의 스테이지에 액션이 끝나면 트랜지션에서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여러 스테이지들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관리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소스와 빌드, 디플로이에서 빌드의 두 가지의 액션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렬 액션으로서 동시에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젠킨스와 이제 젠킨스가 빌드되는 과정에서 개발자분한테 람다 펑션을 이용해 노티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이제 제공한 거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추가로 순차 액션을 하나를 더 넣어서 이 두 개가 완료되었을 때 테스트 API를 호출해서 런스코프로 이 소스 아티팩트를 테스트하는 구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제 액션이 이 전체 병렬 액션과 순차 액션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트랜지션이 돼서 디플로이 스테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돼 가지고서 한 번에 프로세스에 의해서 프로덕션 내지는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커밋하기만 하면은 바로 스테이징 혹은 프로덕션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죠. 근데 많은 고객들의 피드백 중에는 수동 승인 절차를 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드 파이프라인에 이제 피처 업데이트로 수동 승인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병렬 액션으로 이렇게 액션이 하나 추가되어서 수동 승인 절차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보통 노티피케이션으로 SNS나 뭐 이런 식으로 메일 같은 형태로 뭐 승인권자나 개발자한테 승인이 가게 되고요. 요청이 가게 되고, 그럼 뭐 시니어 개발자, 디벨로퍼 내지는 매니저가 승인할 경우에는 스테이징 혹은 프로덕션 스테이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여기 보시면 소스에서 GitHub에 있는 소스가 소스 아티팩트에 이렇게 소스가 수정돼서 커밋이 되면은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로 넘어가기 위해서 소스 아티팩트에 저장됐던 내용들을 S3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S3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빌드에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젠킨스를 이용했는데요. 젠킨스에서 작업을 실제로 이 S3 버킷에 아티팩트가 올라왔는지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올라왔다면 이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 작업은 이제 작업을 확인해서 소스 아티팩트를 가져온 후에 그리고 빌드 아티팩트를 만들어서 이 젠킨스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저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빌드가 이제 다 끝난 형태로 컴파일 되어서 라이브러리까지 하나의 아티팩트로 저장된 이후에 이 아티팩트를 통해서 바로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에 확인되어 있는 어떤 해시 값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틱 버전을 리턴해주고 빌드를 확인을 주면은 디플로이에서 이 버전값을 가지고서 어플리케이션을 뭐 빈스톡 내지는 미드웨어, EC2 내지는 ECS 이런 거에다 배포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저희 AWS의 이제 서비스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서비스들과 이제 긴밀하게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스는 S3, 코드 커밋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S3와 코드 커밋뿐만이 아니라 저희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하고도 연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 로직을 수행할 때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뭐 트리거링 이벤트에 반응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배포는 AWS의 코드 디플로이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리고 뭐 빈스톡, 옵스웍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생성해 가지고서 배포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운영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배포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 보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내지는 옵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스테이지를 만드시거나 스테이지를 위한 인프라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아예 뭐 VPC라든지 아예 서브넷을 새로 별도로 만드셔 가지고서 거기서 테스트해 보실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CI/CD가 DevOps의 이제 서브 시스템 같이 보통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CI/CD가 DevOps의 서브 시스템이라면 DevOps는 또 뭘까요? DevOps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뭘까요? 최초에 이제 파스라고 알려졌었던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 개발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사에서 개발했던 서비스인데요. 이것들이 좀 더 완벽한 형태의 플랫폼, 개발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필요했었던 것이 바로 이아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이아스를 구현하는 오픈스택 같은 것들이었죠. 근데 지금 저희들의 솔루션들을 보면은 특히 AWS의 서비스들을 보면은 완벽한 형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아스, 저희 AWS 플랫폼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프라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다 구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간 CI/CD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툴들을 관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AWS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코드 시리즈는 다양한 파트너 에코시스템들과도 이제 연동이 되는데요. 특별히 소스는 GitHub, 그리고 빌드는 뭐 여기 보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젠킨스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런스코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톰러너 뭐 이런 것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람다 펑션을 호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람다 펑션을 호출할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커스텀 액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코드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어널리스틱이라든지 뭐 핀포인트 등을 이용해 가지고서 모바일 개발 환경 내지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모니터링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더욱더 확장해서 이제 모바일 테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때 티켓 시스템들과 연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가 업데이트되고 그것들이 빌드되고 디플로이 된 이후에 만약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티켓이 업데이트 된다면 이거를 몇 번 리비전에다가 매핑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완벽히 자동화하여서 ALM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프로비저닝의 이제 개념인 건데요. 자원 프로비저닝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에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적인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환경 안에서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가상화되어 있는 VPC를 별도로 만드셔가지고서 배포하고 테스트하실 수 있을 만큼 되게 다양한 커스텀 기능들을 이용하여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 빌드되어 있는 환경들을 화면에다가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빌드되는 시점에 뭐 개발자한테 알람을 전송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스에 대한 테스트를 한 이후에 뭐 보안 내지는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안전도 검사까지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이 전체 이제 코드 시스템에서 이제 하나의 생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코드 디플로이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하는 걸까요? 코드 디플로이는 인스턴스 하나하나에 내지는 ECS 내지는 뭐 빈스토크 같은 이런 컴퓨팅 서비스에 코드 배포를 자동화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실제로 뭐 배포를 한다기보다는 코드 파이프라인에서는 코드 디플로이를 관리해서 EC2라든지 이런 컴퓨팅 서비스에다가 소스를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이 코드 디플로이 통해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스를 수정한 이후에 스테이지가 끝나고 이제 프로덕션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포되어 있는 기존의 인스턴스에 이것들을 수정된 아티팩트를 다 적용하기 위해서 일일이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코드 디플로이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디플로이하는 시점에 뭐 네트워크, 스토리지 내지는 컴퓨팅 파워 내지는 뭐 로드 밸런서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롤백이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다 일련의 과정들을 처리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코드 디플로이도 EC2 말고 자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도 배포할 수 있게끔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스펙 야물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한 디렉토리를 보내고 그 구성 파일을 또 다른 디렉토리로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구성 파일과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뭐 별도로 관리하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디렉토리의 뭐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ELB의 인스턴스를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붙일 건지 그리고 어떤 인스톨 전에 어떤 디펜던시가 있는 건지를 체크해 가지고서 뭐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디플로이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뭐 어떤 작업을 추가하고 이후에는 그 이후 디플로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뭐 유저 디파인 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게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포 속도 및 그룹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뭐 두 번째 버전이 나왔다면 기존에 6개의 뭐 인스턴스에서 배포되고 있던 서버에 대해서 뭐 한 개씩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서 전체 클러스터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6개니까 3개씩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버전 2로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 디플로이를 설명했는데요. 그럼 디플로이를 하기까지 뭐가 필요하죠? 바로 이제 컴파일 되어 있는 내지는 이제 묶여 있는 어떠한 소스의 아티팩트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자바, 루비, 파이썬, 안드로이드, 다커 등의 런타임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 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빌드도 인스턴스가 이제 있어서 이런 빌드의 작업들을 하는데요. 백엔드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빌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만큼 인스턴스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때 이제 패러럴하게 인스턴스 안에서 빌드 돼가지고서 아티팩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이제 빌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스텀 빌드 환경을 만들어서 다른 플랫폼에 완벽하게 확장 가능한 형태로 코드 빌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코드 빌드의 빌드 스펙을 보면은 4가지 빌드 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프리빌드, 빌드, 포스트 빌드 해서 이 빌드가 실행될 때 처음에 패키지 배포 환경에서 설치하는 이런 내용들을 정의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빌드하기 직전에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지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스텝별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이제 스크립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작업들을 호출하실 수 있게끔 이제 유저 디파인 펑션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빌드 스펙에도 이렇게 코드 블록이 있어서 이제 프리빌드, 빌드, 포스트 빌드, 여기서 명령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커 같은 경우에는 다커 라이징을 한 이후에, 다커 이미지가 된 이후에 다커 라이징 할 때 어떤 일련의 명령들을 내부적으로 실행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코드 빌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배포를 하실 때는 생성되는 이제 아티팩트의 리비전으로 태그를 달아서 이 태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인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리고 보통 알려져 있는 문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수정 다 했어.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어. 그래서 라스트. 근데 지금 최종 이렇게 했는데 또 누가 이것저것 수정해 달라고 해가지고서 버그가 발견됐어요. 그럼 최종의 최종. 그리고 또 쓰고 다시 또 해가지고서 배포를 했는데 또 부장님 이사님이 또 수정하라고 하면은 또 최종 해가지고서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레이티스트 내지는 프로덕션, 이런 태그는 사용하지 마시고 특별한 스테이징의 명사형 스테이징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숫자로 되어 있는 스테이징을 이용하시라라는 게 일반적인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다커 이미지 하나가 배포되는 시점에 다커가 실행되는 그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PHP 프레임워크 중에 이제 레러벌 같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코드 이그나이트랑 좀 다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이제 라이브러리랑 완전히 이제 섞여서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되는 시점에 컴포저를 이용해 가지고 디펜던시 체크를 해 가지고 패키지를 막 다 불러오고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커 이미지와 레러벌 프레임워크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완벽하게 나눠 가지고서 다커 라이징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배포되는 시점에 다커 이미지 불러온 이미지에서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 형태로 레러벌을 설치하게 하고, 그리고 설치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가져오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러벌 소스 코드를 로딩하고 라이브러리 체크하고 소스 코드까지 가져오게 되면 이게 매우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커 이미지 안에서 소스, 그 다음에 레러벌 프레임워크까지 다 넣어서 하나의 이제 다커 이미지를 아티팩트의 리비전으로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빌드 속도 최적화고요. 이 빌드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슈 트래커와 함께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CI/CD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구성하신 이후에 데브옵스 환경, 그러니까 이제 티켓 시스템까지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디딤돌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컨테이너 배포 시나리오 및 워크플로우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컨테이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EC2 사용자는 여기에 이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EC2 인스턴스에 이제 클러스터가 여기 존재하는데 각각의 이제 EC2 인스턴스 안에는 ECS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ECS라고 해서 이 ECS가 뭐 별도의 서비스가 아니고요. EC2 인스턴스 안에 ECS 에이전트가 들어있는 EC2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EC2 서비스인 거죠. 근데 이 EC2 서비스 안에 ECS 에이전트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저희 아마존에서 관리하고 있는 ECS 매니저의 정보를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EC 인스턴스 안에 있는 다커 엔진의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커 클러스터 전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ECS는 저희의 이제 분산 컴퓨팅 매니저를 이용해 가지고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가용성이라든지 로드 밸런싱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뭐 수험이라든지 다커 데이터 센터 내지는 쿠버네티스 같은 형태의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ECS 형태로 배포를 하셔서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실제로 그게 클러스터가 관리용 클러스터가 무너졌을 경우에 그 EC2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다커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어서 보통 2중화, 3중화 이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오버헤드 전혀 없이 ECS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다커 클러스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ECS의 이제 배포 자동화의 이제 첫 번째 옵션으로는 보통 더블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2배로 이제 배포를 하는 건데요. 이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다커 저희의 ECS의 태스크 데피니션을 이제 2개로 태스크 데피니션에 이제 파라미터와 함께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배포 희망 개수, 보통 디자이어 카운트를 이제 2개로 했다고 한다면 헬시 퍼센트는 100%인데 최대 퍼센트는 200%가 되는 거죠. 바로 최소 배포 희망 개수와 헬시 퍼센트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 2개가 있는데 새로운 2개가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서 이 2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기존에 배포했었던 2개를 지워서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2개가 이렇게 디자이어 카운트로 돼 있었다면 최소 헬시 퍼센트를 50으로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롤링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걸 하나를 지우고 새로운 거를 배포하신 이후에 이 새로운 게 제대로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이게 제대로 된다면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다시 새로운 거를 배포해서 하나씩 이렇게 배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롤링 방식입니다. 하나씩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나리아 방식입니다. 카나리아 방식은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인스턴스 카운트에다가 하나 별도의 타겟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보통 ALB의 별도의 도메인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가 완료돼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들을 아예 동시에 딱 해가지고서 추가적으로 배포해 가지고서 바꾸게 되는 거죠. 새로운 리비전으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루그린 형태의 배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블루그린은 뭐냐면 기존에 로드 밸런서랑 이렇게 다커 컨테이너가 배포돼 있다면 새로운 로드 밸런서를 하나를 추가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커 2개를 해서 새로운 버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죠. 기존에는 여기선 서비스는 문제없이 이루어지게 있겠죠? 아무것도 작업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next myproduct.com에서 이제 새로운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올라간 서비스들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 테스트가 완료되면은 여기서는 DNS를 스위칭합니다. 이 인스턴스는 아예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DNS를 딱 스위칭하면은 이제 여기서 myproduct.co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다운타임 거의 없이 이제 운영하실 수 있는 거죠. 블루그린 디플로이는 타겟 그룹 수합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DNS 수합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타겟 그룹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테스트가 완료되면은 그냥 여기서 타겟 그룹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타겟 그룹을 바꾼 다음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건 싹 지워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 올라간 인스턴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서비스하게 되는 거죠. 저희 그 ECS를 이용해 가지고서 배포하실 때는 이렇게 결국에는
저희 로드 밸런서의 헬스 체크 기능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이게 제대로 배포됐는지 테스트하고, 물론 그 이전에 유닛 테스트랑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배포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들은 다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시스템들과의 연계 테스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 이후에, 이 검증이 끝나면 뭐 카나리아 방식 내지는 블루그린 디플로이 형태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맞는 배포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 환경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자동화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 폴트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업이 복잡하면 복잡하고 절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것들을 빠르게 배포함으로써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릴리즈에 이제 동일한 백엔드, 그러니까 동일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서 응용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존 운영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를 항상 테스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ECS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GitHub 주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AWS 랩스에서 ECS 레퍼런스 아키텍처 해가지고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가 여기서는 이제 GitHub를 이용하는데요. GitHub에서 보통 보면은 유저 액세스 엔드포인트, 이제 보통 그 유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서 GitHub에서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 접근할 수 있게 이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개발자가 GitHub에다가 커밋을 하게 되면은 이 커밋한 내역들을 이제 코드 파이프에 이제 알려주고, 이 코드 파이프에서 이 소스를 가져가서 이제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혹은 코드 빌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거죠. 소스 아티팩트를 생성하고 난 후에 S3에 이 소스를 다 올리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서 다시 코드 디플로이가 이제 타겟 그룹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는 그 타겟 아티팩트를 만든 거를 ECR에다가 다커 이미지 형태로 이제 올려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한 거는 다시 이제 ECS에 배포함으로써 이제 빠르게 스케일 구조로 이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실제로 구축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배포한 ECS 클러스터인데요. ECS 클러스터에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 한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태스크도 하나가 등록되어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ECS 인스턴스라고 해서 EC2 인스턴스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EC2 인스턴스는 그냥 단순한 리눅스 이제 AMI를 이용해서 배포되어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인스턴스의 AMI를 보시면 그냥 아마존 리눅스 AMI인데 ECS 옵티마이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ECS 옵티마이즈드 AMI는 기존에 있던 아마존 리눅스랑 동일한데요. 여기에 이제 다커 엔진이 올라가 있고, 그 다커 엔진에 ECS 에이전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ECS 에이전트는 바로 다커 이미지로 다커 라이징 돼가지고 여기서 돌아가고 있고요. 이 ECS 에이전트 안에 ECS 클러스터의 정보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아마존 ECS 매니저에 통신하는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데피니션인데요. 태스크 데피니션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태스크 안에서 이게 심플 웹 앱 그리고 비즈박스 해가지고 여기에 다커가 두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으로 마이 볼륨에서 로컬 스토리지가 연결돼 있고요. 이것들은 이렇게 제이슨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커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다커 컴포저와 이게 되게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커 컴포저가 배포될 때 보통 그 다커들 간의 이제 연관관계 디펜던시를 이제 다커 컴포저 파일에다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커 컴포저 업하면 그 여러 개의 다커가 동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태스크 데피니션에서도 이제 여러 개의 다커의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심플 앱 해가지고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박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커맨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다커가 이제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이런 커맨드가 된다. 이런 역할 관계, 상관 관계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다커 컴포저 파일도 그냥 저희들이 ECS 컴포저 명령으로 태스크 데피니션으로 바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클러스터와 ECS 클러스터와 데피니션이 이렇게 태스크 데피니션이 정리되어 있고 ECS 클러스터에는 이 태스크 데피니션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통 ECS 클러스터 안에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서비스 안에 어떤 태스크, 그러니까 어떤 다커 그룹들을 지정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각각의 서비스는 이 여러 개의 태스크를 이용해 가지고서 서비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서비스는 아까 전에 봤었던 태스크 있죠? 하나 있었던 그 다커의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태스크만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심플 웹 앱이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거는 코드 파이프라인 화면인데요. 지금 제가 지금 막 이 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제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스에 GitHub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면은 템플릿으로 이제 S3에다가 이제 소스에 있는 내역들을 이제 정리해서 올리게끔 되어 있죠. 48분 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트리거링이 돼가지고서 올라가면 이 다음 스텝으로 이제 빌드해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해서 소스 빌드가 된 녀석은 이렇게 S3에다가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업로드 녀석은 이게 디플로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GitHub에 가볼까요? 여기는 저기 보시면 이제 저의 GitHub 이제 계정이고요. 이 GitHub에는 이렇게 ECS 데모 PHP 샘플 앱이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간단한 PHP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심플 PHP 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파이프라인에 수정되어 있던 내역은 제가 전개했을 때 S3에 이제 묶여가지고서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코드 파이프에서 이제 GitHub에 올라가 있던 내역들을 이제 선택해가지고서 커밋한 다음에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코드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수정된 내역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zip 파일로 이제 아티팩트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들이 저장돼서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버킷에서는
뭐 소스 형상 관리 툴처럼 이렇게 버전으로 나눠 가지고 파일이 여러 개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zip 파일 형태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zip 파일은 하나의 이제 압축 파일 형태로서 이제 관리되면서 이게 이제 저희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태그되어 가지고서 이제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들은 코드 빌드에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네임은 아까 전에 코드 파이프라인에 있었던 그 프로젝트 네임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빌드 런 해가지고서 2번 되어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2시간 전에, 하나는 50분 전에 이제 배포가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빌드 URL이 있고 소스의 버전이 어떻게 돼 있죠? S3로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GitHub에 제가 이제 소스 관리 툴을 이용해 가지고서 소스를 커밋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코드 빌드를 이용해 가지고 S3에다가 빌드한 아티팩트를 집어넣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디플로이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디플로이 할 때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되어서 이렇게 아웃풋으로 리소스 이렇게 관리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심플 웹 앱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뭐 FTP를 여시거나 뭐 이제 메이븐이라든지 뭐 안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템포러리 디렉토리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커밋을 GitHub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git clone 키가 틀렸네요. 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테스트 이렇게 했다 하고 소스를 이렇게 수정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코멘트를 다시고 이렇게 푸시를 하시면은 이제 소스가 먼저 올라가고요. 제가 지금 이거 유저 설정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인증이 돼서 올라가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된 건 내역들을 바탕으로 이제 웹훅이 돼서 이제 S3에다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의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파이프라인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정이 되면은 자동으로 지금은 제가 한번 그냥 수동으로 트리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인 프로그레싱으로 바뀌죠. 여기서 이제 아티팩트를 생성해서 S3에 올리고 S3에 올린 아티팩트는 이제 빌드돼서 디플로이로 넘어가는 이런 일련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저희 데브옵스 코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에 이제 전체 코드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아키텍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빌드의 이제 배포 전략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데모도 되게 간단한 거를 준비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 이제 데브옵스 온 AWS 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든지 전체적으로 코드 시리즈를 이용해서 다커를 어떤 식으로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브옵스 블로그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세션 이제 마무리 하실 때 저희 뭐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세션 평가에 이제 참여해 주시면 행사하고 저희 기념 티셔츠를 나눠 드리니까요. 이것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AWS 코리아 이제 공식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저희 다른 세션들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공유가 될 테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